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주입니다. 이 메이엠이란 단어요. 최근에 이분이 낸 앨범 타이틀이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드는 그런 정책, 글로벌 여기저기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모습이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좀 난해하잖아요. 지금 상황도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말에 예산안에 사인을 했죠. 상원까지 통과를 했고요. 정치 이슈가 지난주에 두 가지가 걸려 있었는데 미국 쪽에서도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가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굳이 이분 얘기를 한 거는 그러한 모습 뒤에는 혼란스러운 모습하고 반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죠.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축가를 불렀고요. 그 뒤로도 해리스 지원을 했었죠. 정치적으로 비슷하다기보다는 주는 느낌 그리고 상황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앨범 해설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장르, 스타일, 다양한 꿈, 이것을 한데 모았다라는 것이고요. 많은 규칙을 깨고 매우 재미있는 완전한 혼돈이다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하고 있고요. 뮤직비디오 보면 이렇게 반전되는 모습들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뮤직비디오 초반에 이 Dance or Die 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걸 글로벌 경제에 연결시키면은 Spending or Die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정책이 진행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랜덤 워크 이 단어하고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향하는 방향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진행되는 방향은 어느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바로 새로운 세계의 질서고요. 그 신세계 질서가 달러를 시험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가 지목할 수 있는 확실한 표현, 확실한 경제적 영향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게 계속 관세 정책이 나오고요. 또 관세 정책뿐만이 아니라 동맹 차원에서 보면 방위비 분담을 계속 요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통화하고 연결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이나 다른 자산의 경우는 약간의 좀 왜곡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채권이나 환율 쪽, 이쪽은 시장이 그대로 상황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한번 인용해 보면은요. 최근에 좀 이 달러가 하락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을 때는 이런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보통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 세금 삭감하고 규제 완화하고 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더 빨라지고 관세는 뭐 좀 높아지더라도 주식시장 좋아지고 달러도 좀 강세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됐었는데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달러 내리고 S&P 500 내리고 유럽 쪽은 주가가 오히려 강해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반전이라는 것이죠. 투자자들이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면 또 단기적인 흐름이 아닌가. 유로가 좀 강해지긴 하는데 그동안에 워낙에 계속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시적인 모습이 또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은 좀 틀리지 않을까. 시장에서 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코로나같이 어떤 부양책이나 유동성 공급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는 펀더멘털적으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걸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나타나면은 그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더라도 단기로 마무리가 되고 그것이 미국 수출업체 쪽으로 미치는 그런 변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트럼프가 무역 수지를 얘기하듯이 달러 변화 자체가 미국 수출업체한테 유리할 정도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닌가. 그것까지도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이죠. 계속 통화 약세가 제조업체에 재앙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왔으니까요. 그 자체가 지금 예전 공화당 집권 시기하고 좀 틀려지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각국의 통화 흐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엔화 흐름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다음 주에 BOJ 통화정책회의가 더 가속을 붙일 수 있을지 그게 관심이 가죠. 그리고 아래쪽에 유로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이는데 엔화보다는 뒤늦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운드도 강세를 보이는데 약간 의외죠.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독일보다도 먼저 영국 쪽에서 방위비 늘리겠다, 지출 늘리겠다, 재정을 풀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로보다 움직임이 한 발 앞서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무역 분쟁만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어떤가?
멕시코 페소도 최근에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나 유로처럼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닌데 하루 이틀 강세를 보인 것이긴 한데 저점이 계속 내려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트럼프 정책이 계속 압박을 하는데 환율이 느끼는 그 움직임은 이제 바닥을 치고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유로 한번 볼게요. 단기적으로 보면 많이 올라왔네, 전고점까지 보이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9월의 고점 조금 더 올라가면 도달합니다. 그런데 좀 길게 볼게요. 팬데믹 이후로 볼게요. 많이 내려와 있죠. 작년 최고치까지 올라오더라도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여기까지 가면 모를까. 단기 시각하고 중기 시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가 한 발짝 물러서는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렇게 마무리될 것인가. 그래서 미국 이외 지역이 경제가 좋아지고 미국은 이제 쇠퇴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우리가 경제 흐름을 읽으면서 또 투자로 이어지니까요. S&P 500 털고 닥스로 얼마 가야 되는가, 그 생각도 드는 타이밍인데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해왔었던 3월의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요. 초반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죠. 초반부는 그렇게 유리할 거라고는 생각할 그럴 모멘텀이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니죠. 시장이 의외로 안 좋게 흘러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변화되는 타이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미국의 정치 이슈하고 독일의 정치 이슈 그리고 통화정책회의 이렇게 이어지는 그 모습에서 반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유럽의 정치 이슈도 지난 주말에 좀 한 템포 빨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통화정책회의에서 반전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그 뒤에 유동성이 좀 압박을 줄 수 있는 일정 또 있습니다. 미 국채 발행 일정이 뒤에 있죠. 2년물, 5년물, 7년물 그런 발행 일정들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수급적인 흐름은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매달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큰 흐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통화정책회의 이전에 정치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버렸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통화정책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방향, 그걸 살펴봐야죠. 의회 예산안이 통과됐고요. 이제 셧다운 얘기는 지나간 거죠. 9월까지입니다. 또 9월 가서 또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이분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전임자, 옐런 장관이 잘 물려줬다 그 생각이 듭니다. 앞뒤를 다 재서 TGA 잔고까지 다 맞춰서 곡간 열쇠를 넘겨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QT도 상당히 많이 진행시켰기 때문에 재무부로서는 여유가 많았죠. 페드 입장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치 싸움이 가능했었나? 그걸 생각해 봐야죠. 미국 쪽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요. 이미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싸움이란 게 시간을 끌면 유리해지는 그런 싸움이 있고 해봐야 소용없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번 싸움은요.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2023년에 이럴 때요. 이럴 때는 노이즈도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죠. TGA 잔고가 뚝뚝 떨어지던 그 상황이니까 시간을 끌면 어느 정도 유리할 수가 있죠. 이슈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정치니까 하나 주고 하나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TGA 잔고도 유리한 상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QT도 많이 진행시켰기 때문에 지난 분기 자금 조달 계획에서 얘기했듯이 이분은 그 계획까지도 거론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부채 한도 이슈가 문제가 된다면 QT 종료일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그 얘기를 벌써 지난 분기 자금 조달 계획 때 얘기를 했었죠. 정치 이슈가 이미 승부가 나 있었던 게 아니냐. 말씀드린 그런 TGA 잔고나 QT 관련된 그런 유리한 입장, 그거 이외에도 4월 달엔 세수 요인이 항상 있습니다. 2023년에도 이랬고 2024년에도 늘어났고 이번에도 4월에 돈이 들어올 차례입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어깃장을 놓더라도 시간이 공화당 편이라는 것이죠. 5월까지. 그렇다면 지금은 일단 물러서는 게 맞겠죠. 9월 가서 다시 싸움을 하더라도요. 지금은 정권 초기니까요. 더군다나 그러한 배경 때문에 베센트 재무장관은 단기 국채물 발행해서 CMB 같은 일정을 아예 넣지도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급할 게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이터 기사 타이틀을 보면 German is back 이렇게 나옵니다. 스펜딩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단어가 스펜딩으로 바뀌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러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벤스 부통령이 이미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분위기를 잔뜩 만들어 놨었죠. 마치 독일 선거에 개입한 것처럼, 그리고 독일 기득권층한테 상당히 기분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젤렌스키 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그 사이에서 벤스 부통령이 또 하나 거들면서 쇼를 완성시켰죠. 그러한 모습이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것이고, 미국과 유럽 모두 다 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이냐? 유동성 공급이 시작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엇과 연결되는가? 유로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그런 QE 정책을 시행하고 마치 그게 금리 인하 같은 그런 역할이다라고 한다면은 통화가 약세가 되는 게 맞겠죠. 유로화가 약세가 되는 게 맞을 텐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QE가 아니라 재정정책이라는 것이죠. 위기 때 만드는 QE하고 다르게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분야 쪽으로 재정을 집행하는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경기 흐름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 흐름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미국 쪽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 그게 다음 차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임기 초반에 무거운 공들을 다 동맹국 쪽으로 다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마치 관세를 부과하고 나면은 미국 쪽이 유리해지고 상대국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상대국이 재정정책을 쓰게 만들면은 결국 그동안에 미국 쪽에서 유동성을 풀어왔던 그 모습이 역할이 상대방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럽도 통화정책을 계속 금리 인하 쪽으로 갈 수 없는 방향 전환이 만들어지는 그 시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전 포인트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놓고 보면 독일뿐만이 아니라 ECB 전체적으로 유동성 공급 차원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 인하보다는 경기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요. 달러는 일정 부분 양보를 해도 될 만한 그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고, 주가를 양보하는 이 모습은 일정 부분 양보를 해줘도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업 실적을 놓고 보면 올해 그렇게 고점을 계속 높일 수 있는 그런 상승이 아니라는 걸 이미 시장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무리하게 시장을 끌고 올라갈 만한 그런 정책을 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정책을 세워봐야 그게 과열로 진입해서 오히려 꺾어지면 답이 없는 것이죠. 이분은 2026년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무리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무리해서 끌어올린다라고 한다면 돌리기도 매우 어려운 만큼의 과열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고요. 차라리 집권 초에 좀 한 발 물러섰다가 올해 중반 정도부터 터닝 포인트를 아래쪽에서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어차피 크게 고점을 못 넘어서더라도 상향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게 한다면 중간 선거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죠. 지금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인데요. 상승 추세 무너지고 이러한 1년 넘는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냐. 만약에 여기서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진짜 나타날 수 있겠죠. 무리하게 끌고 올라간다면요. 여기서 한번 무너뜨린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과연 나타날지 그 의문입니다. 시장이란 건 항상 심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열해서 무너져버리는 그 상황이 나타나야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약간 분위기가 틀리죠. 심리적으로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1년짜리 하락을 만들기보다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척하면서 같은 경제권역에서 유동성을 풀게끔 만들어주면서 다음 모멘텀으로 자리 잡는 게 오히려 유리한 입장이 아닐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은 경제 모멘텀 상에서도 그렇고 정치 일정 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지 않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그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가가 빠진다 해서 정치적으로 입지가 줄어든다, 달러가 약해졌기 때문에 전통적인 공화당 집권 시하고 좀 틀리다, 그래서 실망할 것이다, 이 개념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1기 때 그때 나타났었던 그 약점을 보완하는 시장 흐름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제가 여기 써놨듯이 지금 굳이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동성 반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그 흐름은 계절성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제부터는 등락을 만들어가는 그 상황으로 들어선다. 집권 초기에
공약을 이행하면서 큰 그림에 있어서 서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이 통화정책 회의를 보면서 디테일한 시황 쪽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전은 또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에 시황방송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